묵명촌마 제26막 북맹 무림맹이 갈라지는 밤 북관도의 내 그림자. 북관도의 새벽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없이 찾아왔다. 관도 양쪽의 수림은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면 산비둘기 소리가 들렸으나 지금은 그것도 없었으며 나무짚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조차 멎은 것 같았다. 독고행은 관도에서 두 장 거리의 수림 안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삿갓은 무릎 옆에 내려두었으며 역체변환 술로 빚어낸 40대 낭인의 얼굴 위에 새벽의 냉기가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다. 황도 북문을 나선 것은 이틀 전이었다. 북관도로 접어들면서부터 길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사람은 독고행 혼자였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행렬은 점점 두터워지고 있었다. 보따리를 진 상인, 아이를 등에 업은 여인, 지팡이를 짚는 노인, 말머리를 돌려 채찍질하는 관군 순찰대.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것은 하나같이 공포였으며 그 공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독고행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첫날 저녁 길가 주막에서 들은 것이 있었다. 주막 안에서 상인 둘이 술상을 앞에 두고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독고행은 그 상인들과 두 탁자 거리를 두고 앉아 탁주 한 잔을 비우면서 귀를 열어두었다. 한 상인이 말했다. 10만대산 아래 마을에서 온 짐꾼에게 들었는데 어제 새벽에 산 위에서 마교의 무리가 내려왔다더군. 그 앞에 선 자가 온몸에서 검붉은 것을 뿜으면서 걸어오는데 그 자가 지나간 자리에 나무들이 죄다 까맣게 죽어버렸다고 했어. 다른 상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관군은 뭘 하고 있는 거야? 관군이 막으러 갔다가 그냥 달아났다더군. 관군 대장이 앞에 나섰다가 그 자의 눈빛 한 번에 말이 뒤로 물러섰고 그 대장이 말을 달래다가 결국 말머리를 돌렸다고 했어. 사람이 무서워서 달아난 게 아니라 말이 먼저 달아난 거라고. 첫 번째 상인이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400은 된다고 했어. 마교 1000살대라더군. 20년 만에 움직이는 거라고. 독고행은 주막을 나섰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으며 북쪽 방향의 지평선 근처에 옅게 번지는 검붉은 색조가 구름 사이로 보였다. 독고행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발걸음을 북쪽으로 향했다. 이튿날 오전이었다. 관도가 좁아지면서 양쪽 수림이 가까워지는 구간에 들어섰을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다른 인형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피란 행렬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었으며 행렬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행렬 옆 수림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었다. 덩치가 컸다. 어깨가 넓었으며 등에 나무함을 지고 있었고 함 안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거리를 두고도 들렸다. 독고행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수림 안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림으로 들어선 독고행이 나무 뒤에 몸을 붙이고 그 인형이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 인형이 수림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면서 주변을 훑는 방식이 훈련된 자의 것이었으며 시선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패턴이 있었다. 독고행은 나무 뒤에서 그 패턴을 읽다가 손을 들어 나무줄기를 2번 두드렸다. 인형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잠시 뒤 인형이 수림 안쪽으로 발을 들여놓았으며 독고행이 있는 나무 뒤에서 10보 거리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살아있으면 나와라. 독고행이 나무 뒤에서 나왔다. 두 사람이 마주 섰으며 백호의 눈이 역체변환술로 바뀐 독고행의 얼굴 위에서 움직였다. 얼굴은 달랐으나 서 있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무릎의 굽힘, 정도와 발끝의 방향과 양손의 위치가 흑영대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었다. 얼굴은 바꿔도 발은 못 바꾸는군. 독고행이 역체변환술을 천천히 풀었다. 본래의 얼굴이 돌아오면서 새벽 냉기가 다르게 느껴졌으며 백호가 나무함을 내려놓으며 맞은편 나무 등걸에 등을 맡겼다. 백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성도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노삼이라는 중개인을 만났는데 은하표구 카진이 소개한 자, 그 자에게서 들었다. 관영 염초장에서 고순도 초석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대파산 방면 중간 거점을 거쳐 흑풍채로 흘러들어갔다고 했다. 흑풍채의 새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랐으나 거래를 중개한 자가 황도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독고행이 백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황도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방향이 하나였으며 그것을 독고행은 대파산 동굴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었다. 백호가 계속 말했다. 흑풍채 쪽을 더 파고들었다. 흑풍채에서 물건을 받아간 거점이 대파산 방면에 있었으며 거점에서 항도와 하북 두 방향으로 물건이 나가고 있었다. 항도 방향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거래 방식이 폐쇄적이었다. 독고행이 눈을 내렸다가 들었다. 대파산 거점에 갔었느냐? 갔다. 그러나 이미 화산 선발대가 다녀간 뒤였다. 동굴 안이 엉망이었고 장부 일부가 사라져 있었다. 독고행이 잠깐 침묵했다. 운진이 대파산에서 손에 넣은 증거를 화산으로 가져갔다는 뜻이었으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독고행이 수림 바깥의 관도를 잠깐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말은 길지 않았다. 대파산 동굴에서 단운과 마주친 것, 배송 목록의 운이라는 글자가 가리키던 방향이 단운이었다는 것, 동굴 안의 장부와 작업대와 완성된 흑염탄이 단운의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단운이 그것을 조천익을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 설계했다는 것을 순서대로 말했다. 말하는 동안 독고행의 목소리에서 감정의 기복은 없었으나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멈추었다. 강서에서 정파 분타 세 곳이 잿더미가 되었다. 호남에서는 서파 문파 간 전면전이 벌어졌고 하북 상단 호송로에서는 마적 떼가 흑염탄으로 기존 세력을 밀어냈다. 그 길 위에서 민초들이 짐을 버리고 달아났다. 단우는 그것을 전쟁의 본질이라고 했다. 백호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림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으며 피란 행렬의 발소리가 관도 위에서 고르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백호가 나무함을 발끝으로 가볍게 밀었다가 당겼다. 다룬다운 방식이군. 내 생각은 독고행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른다는 것이 아니었으며 대답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을 먼저 꺼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것이었다. 백호가 더 묻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으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백호가 나무 등걸에서 등을 떼며 일어섰다. 어쨌든 단운이 황도 방향으로 물건을 흘리고 있었다면 그 끝에 있는 것이 조천익이든 이부상서든 결국 같은 곳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황도에서 해야 할 일과 단운이 하고 있는 것이 같은 방향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독고행이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며 방법의 옳고 그름과 목표의 방향은 별개의 문제였다. 독고행이 천천히 일어섰다. 황도로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마교주와 천살대 그리고 두 사람. 백호의 눈썹이 올라갔다. 독고행이 수림 안쪽 깊은 곳을 손짓으로 가리켰으며 백호가 그 방향을 바라보다가 눈을 좁혔다. 수림 안쪽에서 두 인형이 오고 있었다. 피란 행렬과 반대 방향이었으며 관도가 아닌 수림 안을 걷고 있었다. 하나는 회색 무복이었고 다른 하나는 두꺼운 발바닥으로 낙엽을 눌러 밟으며 묵직하게 걸었다. 백호가 두 번째 인형의 걸음걸이를 확인하는 순간 몸이 굳었다. 흑혈마존이었다. 옆에 선 자는 회색 무복의 자락이 수림 안에 바람에 흔들리는 방식, 걸음 하나에 실리는 무게의 배분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리듬, 천유성이었다. 네 사람이 수림 안에서 마주쳤다. 흑혈마존이 독고행과 백호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걷던 속도 그대로 두 사람 앞에 와서 섰으며 백호를 위아래로 한 번 훑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유성이 흑혈마존의 옆에 서며 독고행을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빨리 만났군. 천유성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으며 흑혈마존은 근처 나무 등걸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백호와 독고행이 흑혈마존을 향해 폭언을 올렸다. 흑혈마존이 백호를 훑던 시선을 거두며 말했다. 살이 붙었군. 백호가 폭언을 내리며 말했다. 근육입니다. 그게 그거다. 짧은 침묵이 흘렀으며 수림 바깥 관도에서 피란 행렬의 발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 천유성이 먼저 나무 등걸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서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군. 네 사람이 수림 안쪽 나무 등걸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흑혈마존은 등을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으며 독고행과 백호가 맞은편에 앉았고 천유성이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천유성이 먼저 말을 꺼냈다. 위명이 움직였다. 어젯밤부터 관도를 따라 남하하고 있으며 천살대 사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가 이쪽으로 내려온 것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독고행이 물었다. 그런데 사부님께선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움직이시는지, 그리고 지금 마교의 움직임은 무슨 상황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만나 내려온 이유는 애송이 같은 천마를 상대하여 내려왔다만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듯하다. 현재 천마는 천마제라 불리는 위명이란 자다. 그 자는 혈마심을 복용하고 5년을 버텼다. 혈마심의 도끼가 경맥 전체에 굳어 있을 것이며 이성과 관계의 경계가 이미 무너진 상태다. 남아하는 것은 중원을 마교 아래 두겠다는 집착이 마귀와 결합한 결과이며 그것을 힘으로 정면에서 막으면 마귀가 오히려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독고행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다른 방도가 있으신지요? 그렇다. 위명이 중원으로 내려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천마의 방향을 바꾸고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독고행이 흑혈마존의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하다 말을 꺼냈다. 그렇다면 천마의 상대인 중원에 버티고 있는 무림맹이 흔들려 자멸한다면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군요. 무림맹이 무너지면 천살대가 싸울 명분이 흔들립니다. 마교가 중원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정파와 싸우기 위해서라면 싸울 상대가 스스로 분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집착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조천익이 무림맹을 내부에서 무너뜨리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조천익을 무너뜨리고 무림맹의 분열을 강호에 드러내면 위명이 상대해야 할 무림맹은 이미 껍데기가 됩니다. 수림 안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흑혈마존이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다가 뜨며 독고행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천유성이 독고행을 향해 말했다. 그러면 역할을 나누자는 것이군. 그렇습니다. 천무제 위명과 천살대를 두 분이 막아주신다면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무림맹의 실세인 조천익은 저희가 무너뜨리겠습니다. 천유성이 잠시 독고행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흑혈마존에게로 돌렸다. 어떻게 생각하오? 흑혈마존이 팔짱을 풀며 일어섰다. 나무 등걸에서 등을 떼며 독고행과 백호를 한 번씩 훑었으며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천유성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독고행에게 말했다. 부교주 강역에게 전서구를 받았소. 위명이 움직이면 알려달라 해두었던 것이오. 강역이라는 자는 아직 이성이 남아있소. 위명이 완전히 폭주하기 전에 방향을 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강역이 만들어줄 것이오. 독고행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이 각자의 방향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천유성이 흑혈마존의 옆으로 걸으며 낮게 말했다. 제자를 잘 키웠소. 내가 키운 게 아니오.
저 둘이 알아서 잘한 거지. 나는 그냥 두들겨 팼을 뿐이요. 백호가 그 말을 듣고 어깨를 한 번 움직였다. 흑혈마존이 지나치면서 백호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세게 한 번 쳤다. 말은 없었으며 백호가 어깨를 손으로 문지르며 입꼬리를 올렸다. 독고행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유성이 독고행의 옆을 지나치면서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말했다. 화산에 갈 일이 생기거든 두려워하지 마시오. 태화검조는 이미 당신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소. 독고행이 돌아보았으나 천유성은 이미 수림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으며 흑혈마존의 두꺼운 발바닥 소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두 인형이 수림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독고행과 백호가 남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수림 바깥 관도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피란 행렬의 발소리와는 다른 종류의 소리였으며 수백 개의 발바닥이 관도의 돌바닥을 동시에 밟는 규칙적이고 고른 울림이었다. 그 소리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수림 깊숙이 몸을 낮추었다. 천살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관도 위로 흘러나오는 그들의 행렬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했다. 말소리가 없었으며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고 400명이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발소리뿐이었다. 그 발소리가 고르다는 것이, 열이 맞는다는 것이, 숨이 가쁘지 않다는 것이 보는 자에게 이 무리가 20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선두에 위명이 있었다. 독고행은 수림 사이로 그를 보았다. 키는 평범했으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형태가 있는 것처럼 주변의 공기를 밀어냈으며 위명이 걷는 관도 위에서 잡초들이 좌우로 비켜나고 있었다. 두 눈은 멀리서도 붉었으며 그 붉음이 분노의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완전히 잠식된 자의 것이라는 것은 그를 처음 보는 사람도 알 수 있었다. 위명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자국 자리의 흙이 검게 변했으며 그 변색이 퍼지는 속도가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빨랐다. 백호가 독고행의 옆에서 숨을 낮추며 입술만 움직였다. 저것이 사람이냐? 독고행은 대답하지 않았다. 위명을 바라보는 눈 속에서 여러 겹의 판단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저 차를 막아야 하는 것은 맞았다. 그러나 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유성과 흑혈마존이 그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였다. 천살대의 행렬이 완전히 지나치기까지 한 시즌이 걸렸다. 행렬의 끝이 수림 앞을 지나쳐 남쪽으로 사라진 뒤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관도 위에는 천살대의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으며 발자국 주변의 흙이 변색된 곳에서는 잡초들이 이미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독고행이 먼저 일어섰다. 황도로 간다. 불씨는 날아갔고 황도의 밤은 깊었다. 이부상서 저택의 후원은 낮 동안에도 조용한 곳이었으나 밤이 깊어지면 그 조용함이 종류를 달리했다. 집무를 마친 하인들이 물러나고 야간 경계 인원만이 담장을 따라 돌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으며 그 경계 인원의 교대 주기와 이동 경로를 단우는 석 달 전에 이미 외우고 있었다. 단운이 서재 창문을 열어 후원 쪽의 공기를 살핀 것은 자시가 지나서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에 이상한 것이 없었으며 담장 쪽의 경계 인원이 막 교대를 마치고 이동을 시작한 직후였다. 단우는 창문을 닫고 돌아서서 탁자 위를 내려다보았다. 탁자 위에는 두 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소림 황도 주제 원로에게 전달될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무당 황도 주제 대표에게 전달될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독고행에게 받은 흑산의 비자금 장부 사본과 단운이 석 달 동안 이부상서, 저택 안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덧붙인 문서가 들어 있었다. 조천익이 무림맹에서 빼돌린 자금이 연물을 통해 흑산에게 흘러간 경로, 이부상서가 그 자금 세탁 과정에 직접 서명한 문서의 사본, 그리고 무림맹 직인이 찍힌 채 철사련에게 전달된
학살 밀지의 사본이 함께 묶여 있었다. 단우는 봉투를 한 번씩 손끝으로 눌러보았다. 남은 것은 이것을 전달하는 일뿐이었으며 그 일은 오늘 밤 안에 이루어져야 했다. 단운이 봉투 2개를 품 안에 넣고 서재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하인들이 끄고 간 등잔 자리에 기름 냄새만 남아 있었으며 단운의 발걸음은 그 어둠 속에서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저택의 동쪽 담장 아래에는 3달 전에 단운이 직접 확인해둔 배수로 입구가 있었으며 경계 인원이 지나치고 난 뒤 다음 순찰까지의 간격이 정확히 한 각이었다. 그 한 각 안에 이 일을 마쳐야 했다. 담장 아래 배수로를 빠져나온 단운이 저택 바깥 골목으로 나섰다. 황도의 밤거리는 야간 통행금지로 인적이 없었으나 그 없음이 오히려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단운은 골목의 그림자를 타고 이동했으며 횃불이 켜진 거리를 피해 뒷골목만을 골랐다. 소림 황도 주재 원로의 거처는 저택에서 5리 거리에 있었다. 황도에 상주하는 구파의 대표들은 대부분 무림맹 연락처 인근에 거처를 두었으며 그 위치는 석 달 전에 파악해둔 것이었다. 단운이 소림 원로의 거처 담장 앞에 도착했을 때 담장 안쪽에서 등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단운은 담장 위로 봉투 하나를 넘겼다. 떨어지는 소리가 담장 안쪽에서 났으며 잠시 뒤 발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단운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무당 황도 주재 대표의 거처까지는 2리 거리였다. 단운이 같은 방식으로 봉투를 넘기고 골목을 빠져나온 것은 한각이 끝나기 직전이었으며 저택으로 돌아오는 배수로를 빠져 들어온 단운이 서재 창문을 닫고 탁자 앞에 앉았을 때 야간 경계 인원의 발소리가 담장을 따라 돌아오고 있었다. 단운은 탁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등잔을 껐다. 어둠 속에서 단운의 눈이 열려 있었다. 오늘 밤 자신이 한 것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머릿속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소림 원로와 무당 대표가 봉투를 열어볼 것이고 두 사람이 안에 든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다음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 다음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단운의 손을 떠난 것이었으며 단운은 그것을 알면서도 손을 뗀 것이었다. 빨리 구독하세요. 한편 황도 동쪽 시장 근처 골목 안 개방 황도 분타의 비밀 연락처에서는 7결계가 등잔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서신 6장이 펼쳐져 있었다. 각각 소림, 무당, 공동, 화산, 종남, 점창의 황도, 주재 대표 앞으로 쓴 것이었으며 내용은 같았다. 독고행이 의뢰한 조사 결과와 개방이 독자적으로 추적한 내용이 합쳐진 것이었고 조천익이 황궁 밖으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과 철사련을 고용해 마교 가소를 학살하면서 무림맹 직인을 사용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7결계가 마지막 서신의 서명을 마치고 붓을 내려놓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괴물이 심어놓은 씨앗이 여기까지 자랐군. 7결계가 일어서며 탁자 옆에 비둘기 상자 쪽으로 걸어갔다. 전서구 6마리의 발목에 서신을 묶었으며 창문을 열자 황도의 밤바람이 강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전서구들이 차례로 날아올랐고 황도의 밤하늘 위로 흩어졌으며 각자의 방향으로 사라지는 것을 7결계가 창가에 서서 끝까지 바라보았다. 불씨가 날아갔다. 이제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바람이 정하는 것이었다. 무림맹 중추전 조천익의 집무실에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조천익은 밤을 새웠다. 주판이 탁자 위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으며 주판알 몇 개가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탁자 위에 장부는 열린 채로 있었으나 펼쳐진 면이 어제 저녁과 같았다. 밤새 그 장을 넘기지 못한 것이었으며 조천익은 장부를 닫지도 않은 채 창가에 서서 무림맹 본산의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금룡도박장이 무너진 지 수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철사련의 전칠이 처단되었으며 이부상서로부터의 자금 공급이 예전과 달리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이부상서가 자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흘리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두 가지 모두 조천익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었다. 거기에 천살대 남아 소식이 들어왔다.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조천익은 그것을 도구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년 만에 마교가 움직인다는 것은 강호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소식이었으며 그 공포를 이용해 무림맹에 남아있는 구파일방의 대표들을 자신 아래로 결집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긴급 소집을 열면 자신이 그 자리를 장악할 수 있었고 천살대 대응을 명분으로 각 문파의 병력을 무림맹 체계 아래 복속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그것이 새벽까지 조천익이 계산하고 있던 것이었다. 전서구가 창문을 두드린 것은 날이 밝아오기 직전이었다. 조천익이 창문을 열자 전서구 2마리가 동시에 날아들었으며 2마리의 발목에 각각 서신이 묶여 있었다. 조천익이 2 서신을 동시에 펼쳤다. 첫 번째 서신은 무림맹 내 첩자가 보낸 것이었다. 어젯밤 소림원로의 거처와 무당 대표의 거처, 담장 안으로 각각 봉투가 들어갔으며 봉투를 전달한 차의 인상착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서신은 강도 이부상서 저택 근처를 감시하는 자가 보낸 것이었다. 어젯밤 자시 이후 저택에서 누군가 빠져나갔다가 한각 뒤에 돌아왔으며 외출 경로가 배수로를 통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조천익의 손가락이 2 서신 위에서 굳었다. 탁자 위에 주판알 하나가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 안에서 그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으며 조천익은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창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소림원로와 무당 대표에게 봉투가 들어갔다.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기에 이 방식으로 전달된 것이라면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이부상서 저택에서 야음을 틈타 빠져나간 자가 있었다. 이부상서는 밤중에 저택을 혼자 나서는 자가 아니었으며 나섰다면 호의를 대동했을 것이고 그것은 첩자의 보고에 들어있었을 것이었다. 저택에서 야음을 틈타 배수로로 빠져나가는 방식을 쓰는 자는 하나였다. 단운이었다. 조천익이 2 서신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황도 하우문 분타가 습격당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금룡도박장이 무너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변을 파고들었던 자들의 흔적을 조천익은 되짚었다. 그리고 이부상서 저택에 심어진 단운이라는 변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이 새벽에야 확인하고 있었다. 무림맹 긴급 소집은 이미 어젯밤에 공문이 나간 상태였다. 개방 측에서 천살대 대응을 이유로 소집을 요청했으며 조천익이 그것을 역이용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소림 원로와 무당 대표가 어젯밤에 전달받은 봉투를 품에 넣고 그 자리에 나타난다면 조천익이 그 자리에서 직면하게 될 것의 성격이 달라졌다. 조천익이 창가에서 물러나 탁자 앞에 앉아 주판을 집어들었으나 알을 튕기지 않았다. 주판을 손 안에서 쥐었다 놓았다 하다가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 자리를 피할 수 없었고 피하면 인정하는 것이 되었으며 인정하는 순간 무림맹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무너질 것이고 나가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버텨야 했다. 조천익이 일어서며 관복을 집어들었다. 무림맹 대청전의 구파일방의 황도 주재 대표들이 모인 것은 오전이었고 대청전의 공기는 조천익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긴급 소집에 응한 대표들이 자리에 앉는 방식이 달랐으며 평소 같으면 조천익이 들어서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이날은 앉은 채로 고개만 돌렸다. 소림원로 해공이 팔짱을 끼고 탁자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무당 대표 청어가 해공의 옆에서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개방 황도 분타의 대표로 나온 자는 칠결계가 아니라 개방 장문인의 대리인이었으며
그 대리인의 손에 두꺼운 서신, 묶음이 들려 있었다. 조천익이 자리에 앉으며 대청전을 한번 훑었다. 22명이 모여 있었으며 그 중 자신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를 조천익은 계산했다. 12명이었으나 그 12명의 눈빛도 오늘은 달랐다. 조천익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천살대가 관도를 따라 남하하고 있다는 급보가 왔소. 20년 만에 마교가 움직이고 있으며 천살대 400이 천마교주의 뒤를 따르고 있소. 이것이 오늘 긴급 소집의 이유이며 우리가 논해야 할 것은 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오. 개방 대리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에 들고 있던 서신 묶음을 대청전 중앙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소. 서신 묶음이 탁자 위에서 미끄러지며 펼쳐졌다. 여러 장의 문서였으며 맨 위에 놓인 것은 무림맹 직인이 찍힌 밀지였다. 대청전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 문서들로 향하자 개방 대리인이 말했다. 이것은 개방이 지난 석 달 동안 독자적으로 수집한 것이오. 무림맹 재무당주께서 황궁 밖으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 사파를 고용하여 마교 가소를 학살하면서 무림맹의 이름을 사용한 증거, 그리고 그 과정에 연루된 인물들의 명단이오. 대청전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놀람의 것이 아니었으며 이미 알고 있었거나 짐작하고 있었던 자들이 확인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의 침묵이었다. 소림의 해공, 이 탁자 위에 문서를 집어들었다. 펼쳐서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한 항목에서 손가락을 멈추었다. 조천익 당주. 해공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대청전 전체에 고르게 퍼졌다. 이 항목에 적힌 자금의 흐름은 무엇이오? 황궁 내탕고에서 빠져나간 것이 연무 장로를 통해 극산의 사병 양성에 사용되었다고 적혀 있소. 이것이 사실이오? 조천익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탁자 위의 문서들을 한번 바라보다가 해공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이것은 마교가 조작한 증거물이오. 무림맹을 내부에서 분열시키려는 마교의 술책 앞에 여러분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오. 청어가 팔짱을 풀며 말했다. 마교가 무림맹 직인을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이오. 마교에 관통된 자가 내부에 있다면 가능한 일이오.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라면 어떻겠소? 대청전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조천익의 말이 자리한 이들을 향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으며 그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그때 해공이 품 안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열어 안에 든 문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개방이 가져온 것과 다른 문서였으며 형식과 출처가 달랐다. 해공이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이 봉투를 받았소.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안에 든 것은 개방의 것과 별개로 수집된 것이오. 조천익 당주가 황궁 이부상서와 결탁하여 황궁 내탕고를 횡령한 과정, 연무 장로에게 전달된 뇌물의 내역, 그리고 이부상서가 직접 서명한 자금 세탁 문서의 사본이오. 청어가 해공의 옆에서 그 문서를 받아 펼쳐 읽었다. 잠시 후 청어가 문서를 내려놓으며 해공을 바라보았고 해공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해공이 대청전을 향해 말했다. 출처가 다른 두 개의 문서가 같은 이름을 가리키고 있소. 그 한마디가 대청전 안에 내려앉았다. 조천익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색이 빠졌으며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 무너지는 순간의 안색이었다. 한쪽을 마교의 조작이라고 부정해도 다른 쪽이 남았고 다른 쪽을 부정해도 한쪽이 버티고 있었다. 두 개가 서로를 증명하고 있었으며 어느 쪽도 단독으로는 부정되지 않는 구조였다. 조천익이 입을 열려는 순간 무당 대표 청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림은 어떻게 하겠소? 해공이 탁자 위의 문서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무림맹에 추가로 할 말이 없소. 청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당도 같은 생각이요. 우리가 이 맹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기 어렵소. 대청전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조천익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던 중소 문파 수장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으며 그 눈빛 안에서 충성이 빠져나가고 계산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조천익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황금 주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무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었으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소림과 무당이 이 자리를 떠난다면 천살대가 관도를 따라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강호를 지키는 것은 누가 하겠소?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며 흩어지는 것이 마교가 원하는 것이오. 지금 이 자리를 나서는 것은 천살대 앞에서 등을 보이는 것과 같소. 해공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천익을 바라보았다. 조천익 당주, 그 말이 맞소. 그러나 등을 보이는 것과 부패한 자의 뒤에 서는 것은 다른 문제요. 해공이 몸을 돌려 대청전을 나섰으며 청어가 그 뒤를 따랐다. 개방대리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탁자 위에 서신 묶음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고 나섰다. 세 사람이 나선 뒤에 대청전 안은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 침묵 속에서 조천익의 황금 주판이 탁자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로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종남 대표였다. 아무 말 없이 일어서서 나섰으며 그 다음이 공동 대표였다. 점창 대표가 조천익을 한번 바라보다가 눈을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천익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사람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으며 조천익은 그것을 읽으면서도 얼굴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대청전이 텅 비어가는 것을 조천익은 황금 주판을 손에 쥔 채 바라보았다. 조천익이 대청전을 나온 것은 모든 사람이 나간 뒤였다. 무림맹 본산의 복도를 걸으면서 조천익의 머릿속에서 선택지가 추려지고 있었다. 이미 가진 패를 검토했다. 지법당주가 아직 살아 있었으며 혈마심 가루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여 생사의 경계에서 묶어두고 있었다. 무림맹 비상령은 아직 유효했으며 조천익의 사람들이 각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림과 무당이 따진 무림맹이 가진 권위는 이전과 달랐으며 황궁의 이부상서가 자신을 고발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면 황궁 안에서의 자금 루트도 끊긴 것이었다. 아직 쓰지 않은 패가 하나 있었다. 사황자 운경이었다. 황자들의 세력 다툼에서 사황자는 황궁 밖 무림 세력을 자금줄로 활용해왔으며 조천익이 그 연결고리의 핵심이었다. 조천익이 무너지면 사황자의 황궁, 내 자금줄도 함께 끊겼다. 사황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조천익이 손을 내밀면 받을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을 내미는 순간 조천익은 황궁 정치에 직접 끌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무림의 일이 황궁의 일과 완전히 뒤섞이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로는 사황자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여야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조천익이 비밀 처소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탁자 위에 종이를 펼쳤다. 붓을 집어 들었으며 먹을 찍어 종이 위에 가져다 댔다. 붓 끝이 종이 위에서 잠시 멈추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순간 이전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천익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신은 길지 않았다. 현 상황을 설명하고 무림맹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을 담았으며 마지막 문장을 쓰는 붓 끝에 잠깐의 멈춤이 있었다가 내리치켰다. 무림맹을 원하시거든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천익이 서신을 접어봉했다. 전서구의 발목에 묶어 창문을 열자 황도의 나타늘이 펼쳐졌으며 새가 날아오르는 것을 조천익이 창가에 서서 바라보았다. 새가 황도의 하늘 위로 사라졌다. 조천익은 창문을 닫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것이 구원인지 올가미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
맹이 갈라지는 밤. 흥랑 상실을 예감하다. 밤이 내려앉으면서 무림맹 본사는 낮과 다른 종류의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소림과 무당이 대청전을 나선 이후 종남과 공동과 점창이 연이어 황도 주제 거처로 돌아갔으며 저녁이 되자 무림맹 본산 내의 각 처소에서 짐을 싸는 인기척이 들렸다. 대청전에서 조천익의 편에 남았던 중소 문파 수장들이 처소 안에서 수하들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으며 그 소리의 내용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집법당주 처소에서는 내내 인기척이 없었다. 집법당주는 석 달째 처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수발을 드는 시녀가 하루 3번 탕약을 들고 들어갔으며 그것을 받아 마신다는 것만 알려졌다. 처소 안에서 집법당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간혹 밤중에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오곤 했다. 그날 밤 단운의 첩자가 집법당주의 처소에 들어간 것은 시녀가 마지막 탕약을 들고 나온 직후였다. 첩자는 처소 안에 5분도 머물지 않았다. 탕약 그릇을 확인하고 찬장 안에서 작은 도기 항아리를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검은 가루였다. 냄새를 맡고 손가락 끝에 묻혀 혀끝에 가져다 댔다가 즉시 물로 입을 헹구었으며 항아리 뚜껑을 닫아 제자리에 두고 처소를 나왔다. 밤길을 빠져나온 첩자가 이부상서 저택 담장 안쪽으로 작은 쪽지를 넘겼다. 쪽지를 받은 것은 단운이었다. 쪽지를 읽은 단운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검은 가루가 일반 독이 아닌 특이한 가루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석 달째 집법당주의 탕약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적혀 있었다. 단운이 쪽지를 촛불에 태우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쓰일 것이었으며 단운은 그것을 기억에 새기고 촛불을 껐다. 무림맹 본산에서 첫 번째 이탈자가 나온 것은 야간 경계가 시작된 직후였다. 조천익에게 충성을 바치던 중소 문파 수장 중 하나인 무연문의 문주가 처소에서 나왔다. 수하 둘을 데리고 있었으며 수하들이 든 보따리가 하룻밤 짐이 아니었다. 무연문 문주가 본산의 정문을 향해 걷는 것을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수장 하나가 보고 있었으나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정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무연문 문주 일행이 들고 있던 등불이 항도의 밤거리로 사라졌으며 그 등불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던 자가 있었다. 조천익이었다. 비밀 처소의 창가에 서서 무연문 문주의 등불이 사라지는 것을 조천익이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밤바람이 차가웠으며 조천익이 창문을 닫으며 당 안으로 물러섰다. 시작되었군. 그 말이 두려움인지 각오인지는 조천익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북관도에서 항도 방면으로 이동하던 독고행과 백호가 개방 전령을 만난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전령은 짧은 중년 사내였으며 황도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다. 독고행이 먼저 알아보았고 전령도 독고행의 눈빛을 확인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길가 수림 안으로 들어서서 전령이 품에서 작은 서찰을 꺼냈다. 서찰의 내용은 짧았다. 대청전 긴급 소집 결과 초림과 무당을 포함한 구파의 대표들이 무림맹을 나섰으며 조천익이 대청전에서 고립되었다는 것이었다. 2개의 문서가 다른 출처에서 동시에 공개되었으며 두 문서가 서로를 증명하는 구조였다는 것도 적혀 있었다. 독고행이 서찰을 백호에게 건넸다. 백호가 읽고 나서 서찰을 접어 독고행에게 돌려주었으며 독고행이 서찰을 산매진화를 일으켜 태웠다. 전령이 사라진 뒤 두 사람이 수림 안에 앉았다. 독고행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맞추어지고 있었다. 2개의 문서가 다른 출처에서 동시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는 개방 7결계의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단운의 경로였다. 독고행이 흑산의 비자금 장부를 단운에게 전달한다고 판단했던 것이 단운의 손에서 가공되어
소림원로에게 전달되고 독고행이 칠결계에게 심어둔 정보망이 긴 시간을 거쳐 대청전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두 개의 무기가 같은 날 같은 방향을 향해 날아갔다. 직접 약속한 것이 아니었다. 대파산 동굴에서 두 사람은 충돌했으며 말로 화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인 것이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났고 그것이 이 두 사람의 방식이었다. 백호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독고행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백호는 그냥 두었다. 독고행이 항도 방향을 바라보았다. 남쪽 하늘에 항도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으며 북쪽 하늘에는 아직 검붉은 색조가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두 방향을 동시에 바라볼 수는 없었으나 독고행은 그 두 색이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림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으며 피란 행렬의 발소리가 멀리서 고르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독고행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북쪽 하늘의 검붉은 빛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남쪽 황도의 불빛은 오늘 밤도 꺼지지 않았으며 독고행은 두 방향을 동시에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